1513년의 어느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조금 떨어진 산카시아노라는 작은 시골 마을. 희미한 촛불만이 흔들리는 낡은 서재에 한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나이 44. 인생의 정점에 있어야 할 나이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깊게 패인 주름. 그의 눈빛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공허해 보입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때릴 때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츠립니다. 얼마 전 겪었던 끔찍한 고문이 기억 때문일까요? 밧줄에 묶여 공중에 매달린 채 어깨가 으스러지도록 당해내야 했던 고통. 그 끔찍한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권모술수의 화신이라 부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친 악마의 교사, 그 마키아벨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가운 이미지가 과연 그의 전부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오해받았던 한 남자, 그리고 가장 외로웠던 한 가장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 몸부림쳤던 우리 시대 5060 아버지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마키아벨리. 그는 왜 악마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원래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렌체 공화국의 고위 공직자였지요. 서기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장장 14년 동안이나 외교 무대를 누비던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마치 춘추 전국 시대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탈리아를 노리고 있었고, 교황청과 여러 도시 국가들은 서로를 속이고 죽이는 전쟁터였습니다. 그 살벌한 외교 현장에서 마키아벨리는 조국의 생존을 위해 뛰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라가 날아가는 위태로운 상황. 그는 강대국 왕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고, 교황의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약소국 피렌체의 서름이었지요. 힘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가 목격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체자레 보르자였습니다. 교황의 아들이자 냉혹한 정복자,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제 웃으며 악수한 부하도 오늘 저녁 잔인하게 처형해버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체자레 보르자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용병 대장들을 화해하자며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모조리 목 졸라 죽여버렸지요. 마키아벨리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떨었겠지만 마키아벨리는 전율했습니다. 저것이다. 저 잔인함이 오히려 혼란을 잠재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도자가 착한 척하며 우유부단하게 구는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내전으로 죽어나갑니다. 오히려 지도자가 잔혹할 정도로 결단력을 보일 때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온다는 역설. 그것이 그가 본 권력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12년, 운명의 장난처럼 피렌체 공화정이 무너집니다. 추방당했던 메디치 가문이 스페인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공화정을 위해 일했던 마키아벨리는 하루아침에 반역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것은 물론이고 그는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날개 꺾기라는 고문을 아십니까? 양팔을 등 뒤로 묶어 도르래에 매단 뒤 높은 곳에서 갑자기 떨어뜨리는 형벌입니다. 어깨 관절이 탈골되는 끔찍한 고통. 마키아벨리는 이 고문을 6번이나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짓 자백이라도 해서 고통을 멈추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은 조국을 위해 일했을 뿐 죄가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을까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은 몰수당했고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현실. 그는 쫓기듯 산카시아노의 시골집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부터 그의 진짜 고독이 시작됩니다. 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평생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물러난 뒤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아실 겁니다. 마키아벨리의 하루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숲으로 갑니다. 세 장의 가둘새를 잡기 위해서죠. 한때 왕들을 상대하던 손으로 이제는 산짐승을 쫓아다닙니다. 한 손엔 세 장을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뒷모습.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오후가 되면 동네 허름한 주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푸죽간 주인, 재분소 주인, 석회 가마 일꾼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싸구려 와인을 마시며 몇 푼 안 되는 돈을 걸고 카드놀이를 합니다. 야, 이 사람아, 패를 그렇게 내면 어떡해? 내가 이겼네? 돈 내놓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섞어가며 동네 아저씨들과 멱살잡이까지 합니다. 피렌체의 고위 관리였던 푸미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훗날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비참한 생활 속에서 내 두뇌가 썩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더 거칠게 놀았다네. 운명의 여신이 나를 짓밟는 것을 보며 부디 부끄러워하라고 말일세. 운명에 대한 야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그것이 그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마키아벨리의 모습은 해가 지고 난 뒤부터 나타납니다. 모두가 잠든 밤, 그는 흙투성이가 된 낮에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관복을 꺼냅니다. 예전 궁정에서 입었던 화려하고 정갈한 관복 말입니다. 흙먼지를 털어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습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는 책을 펼칩니다. 수천 년 전 세상을 호령했던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영웅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적절한 옷을 갖춰 입고 옛사람들의 궁정으로 들어간다네. 그들은 나를 친절하게 맞아주지. 거기서 나는 부끄러움 없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네. 이 대목에서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동네 건달 취급을 받지만 밤이 되면 그는 다시 위대한 정치가가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의 거인들과 토론하는 그 시간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고독한 밤의 대화 속에서 탄생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군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책에서 그토록 잔인한 조언들을 쏟아냈을까요?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전하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리할 때는 약속을 어겨라. 언뜻 들으면 악마의 속삭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의 이면에는 마키아벨리의 피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착한 것이 곧 약한 것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도덕 군자처럼 행동하던 소데리니가 어떻게 피렌체를 멸망시켰는지. 착한 척하다가 나라를 뺏기고 백성을 노예로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도덕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에게 군주의 덕목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이고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두운 존재다. 너무 냉소적인가요? 하지만 50년, 60년 인생을 살아본 우리에게 이 말은 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악하게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려 했던 것입니다. 환상 속에 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그것이 그가 메디치 가문이 군주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 군주론을 메디치 가문에 바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 공직에 복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뼛속까지 정치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썩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있지만 정치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는 끊임없이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을 고문했던 메디치 가문에게 제발 나를 써달라고, 나의 이 지혜를 빌려다 쓰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비굴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절박함, 그리고 조국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노정객의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끝내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군주로는 그가 살아생전 출판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위험한 사상이 담긴 금서 취급을 받으며 필사본으로만 떠돌았지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1527년 메디치 가문이 다시 쫓겨나고 공화정이 복귀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내 조국 공화국이 돌아왔으니 나도 다시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는 벅찬 가슴을 안고 관직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공화정의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독재자 메디치에게 아부하며 군주론을 바친 변절자, 이것이 그에게 돌아온 비난이었습니다. 메디치에게는 공화주의자라고 의심받고 공화정에는 메디치파라고 배척당한 비운의 경계인, 그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지 불과 열흘 뒤 마키아벨리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58세. 너무나 쓸쓸하고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영혼보다 내 조국을 더 사랑했다. 그는 악마도 아니었고 냉혈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국이 강해지기를 바랐던 애국자였고 자신의 능력을 쓰임받고 싶었던 고단한 직업인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산타크로체 성당에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찬사로도 이 위대한 이름에 부족함이 없다. 살아서는 그토록 모욕당하고 버림받았던 그가 죽어서야 비로소 인류의 스승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키아벨리를 다시 읽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여전히 정글이고 인간의 본성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진하게 믿었다가 발등 찍히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이용만 당하는 세상. 마키아벨리는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힘을 가져라. 운명은 거친 강물과 같아서 준비된 자만이 휩쓸리지 않는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는 우리에게 그의 조언은 사악한 술수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오늘 밤 혹시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사람에게 치여 마음이 시리다면 500년 전 산카시아노의 시골집을 떠올려 보세요. 흙 묻은 옷을 털어내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역사와 대화했던 그 남자의 뒷모습을요. 비록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의 존엄만은 잃지 않았던 마키아벨리의 그 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문학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